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 뉴스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거 어저께 방송하려고 이제 캡처해놨다가, 이제 오늘, 이제야 녹화를 하니까 하루 늦은 거라고 양해해 주시고요. 몇 가지 뉴스 기사를 제가 섞어서 제 자료랑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뒤통수 이쁘죠? 네. 앞모습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옆모습이라도 손바닥이라도 네 V자라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목 아시아경제 기사랑 아시아랑 또 있는데 하여튼 몇 개 기사를 섞었어요. 금리 4차례 이상 2%까지 올린다. 하느니 보내는 3가지 신호. 네, 뭐 어떤 신호가 있는지 우리 음흉하게 웃는 이주열 하는 총재 KDI에서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 금리 올리지 말라고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올릴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자,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꺼놓고서 혼자서 떠들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요. 네, 지금 마이크를 지금 꺼놓고서 껐다 켰다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마이크 켜 있는 거 제가 확인이 됐어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한국 기준금리 내년 상반기까지 1.5% 세 차례 도미노 인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기사를 가지고 제가 엑셀 시뮬레이션 한 게 있었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1.5고 저는 내년 하반기 연말까지 1.75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헤럴드 경제에서 충격적인 기준금리 2% 전망. 이주열 쫄리냐? 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거랑 섞어서 어제 나온 두 가지 기사가 요거는 아시아경제고 요거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자, 아시아경제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기사가 워낙 길어서 자, 다음 주 금리 인상 임박 하느니 보내는 3가지 신호. 야, 뉴스 심리지수 3달 만에 반등했고 수출 기업 실적 호조이고 경기 개선, 고물가, 가계부채 급증, 인상 3박자 갖춰. 경기 개선되는 거 맞죠? 실적 좋다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 엄청 오르는 거, 소비자 물가 3.2% 넘었고 더 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엄청 급증했어요. 에어컨은 별로 안 늘었는데 부채가 늘었다. 여기는 뉴스 심리지수래요. 저도 이거 잘 못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뉴스에 무슨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분석을 했나 보죠. AI로. 네. 빠른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또 고물가에다가 금융 불균형, 그러니까 부채 증가죠. 그리고 뉴스 평균 심리지수가 128를 기록해서 3달 만에 반등했대요. 차트 보니까 반등을 엄청 세게 했네. 3달 하락하다가 급등을 했어요. 전고점 거의 다 왔네. 즉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심리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가계와 기업의 체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크대요. 오히려 높대요. 코로나로 좀 서민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 회복 기대감은 되게 좋대요.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풀리긴 풀려고 확진자 수 늘어도 전에처럼 그렇게 막 공포감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출과 기업 실적 좋아지고 금리 이주열 하는 총재는 금리 추가 인상과 물가, 부채, 가계부채 급증도 한몫한다. 그리고 어떻게 워딩이 뭐였냐면 10월달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통화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물가가 치솟아요. 특히 소비자 물가 3.2%로 거의 10년 만에 최대 상승했죠. 그리고 근데 그동안은 그러니까 석유류가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앞으로는 수요 측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인플레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석유 가격이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급 측 측면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가 필요하지 안 필요한지 더 필요한 그게 아니고 그냥 석유값이 그냥 따블 난 거야. 막 10달러, 20달러, 40달러, 80달러까지 온 거야. 물론 최근 한 5달러 정도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되면서 그동안 그 소비 못했던 게 폭발하면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 그래갖고 수요 측 상방 압력. 그래갖고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3월부터는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 오름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거를 이따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저효과. 왜 내년 3월부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더 오른다. 내년 봄, 여름에는 좀 물가가 안정된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김상봉, 이게 상봉터미널 제 12사단 인제원통 그 휴가 갔다 오고 복귀하고 그럴 때 항상 상봉터미널에서 시버스 탔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사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년 3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물가가 더 폭등한데 그 기저효과를 제가 차티스트가 이 교수님의 의견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무릎을 탁 치고 뒤통수를 탁 치고 엉덩이를 탁 치고 와이프 엉덩이를 탁 치고 등짝 한 대 그냥 스매싱 당하고 그럴 거예요. 차티스트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백만 얘기 이런 뉴스에서 들어봤자 소용없어. 그래프로 딱 보여주면 야 역시 엘리엇 최고야. 엘리엇 짱. 자 가계부채는 뭐 국제금융협회에서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일하게 100% 넘는 나라 우리나라 1등. 그 다음에 증가속도 우리나라 또 1등. 그래갖고 얼마 전에 제가 우울한 이관왕 그 영상 만들어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야 하하하 시리즈 기억나세요? 6월 달에 그 가장 먼저 8월 달 금리 올릴 것이라는 그 하준경 원래 하는 연구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하하 하준경 한양대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래갖고 하하 시리즈 야 오랜만에 진짜 듣는데 벌써 4개월 3-4개월이 됐네 그 얘기가. 하여튼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달에 이어 그러니까 이번 달도 당연히 올린 거고 내년 초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이게 1월 달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향후 금리 상단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1.25, 1.5, 2% 이렇게 미리 상단을 예단해 놓지 마세요. 물가가 오르면 그건 당연히 위로 올라가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이거는 이데일리 기사인데 또 빨리 읽어볼게요. 내년 말까지 세 차례 더 올린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없다. 근데 지금 시중에서는 1.5% 전망이 다수예요. 1.75도 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 맞은지 몰라요. 어쨌든 시장은 11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올리고 연속으로 올리는 거예요. 12월에는 금통이 안 열리니까.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또 미국이 페드가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는 또 따라 올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3번에 끝날지 4번에 끝날지 우리는 다 끝났는데 갑자기 미국이 막 올려. 그럼 우리는 뒤따라서 또 쫓아서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사이클의 고점을 시장에서는 1.5%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 증권사들이 추가 인상을 이제 이번 달에 추가 인상에서 1%를 마치고 내년 1월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여자들만 쳐다보네 여기. 아 진짜 이쪽을 쳐다보는 경우는 못 봤어. 음흉한 눈빛. 네. 위드 코로나로 경기 물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상승 뭐 이런 게 다 문제죠. 그다음에 DB금융에서는 잠재 성장률보다 0.5%에서 1% 정도 높았었다. 그래 이렇게 감안하면 1.5%가 고점으로 적정한데 자기는 또 1.25로 또 추정한대요. 하여튼 이번 달이랑 내년 1월 달에 올린 다음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럴까? 물가가 오르고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고 안 쫓아 올릴 수밖에 없을 걸 쫓아 올려야 돼. 그리고 사이클 고점이 1.5%래요. IBK나 뭐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1월 달에 금리 올린 다음에 3분기 때 추가로 인상할 거다. 저는 6월이라고 그랬는데 6월은 2분기인데. 그다음에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은 1.5% 정도로 봤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를 4분기로 보고 있다. 근데 또 하나 금리 인상은 내후년까지 내년이 아니야 내후년까지도 이어진대요. 길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면 올해로 치면은 거의 3년 한다는 얘기네. 내후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NH증권 나오고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이어진다. 근데 1.5%에서 정리될 것이다. 이거는 상단을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니까. 물가 인상의 정도에 따라 하이퍼 인플레가 지속되면 아마 내년 3월 달부터 물가 폭등할 건데 왜 그런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KB증권은 1.75 나왔다. 이거 저랑 똑같은 거예요. 1.75.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데 동반 인상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올렸을 때 우리가 안 올린 적이 없어. 한 번도 빼줘. 일단 차트를 보자고요. 과거 시계열 데이터로 보면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우리가 뒤따라 올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볼게요. 그리고 4차례 금리 인상하는데 4차례 KB에서는. 그리고 중립금리를 전제로 하더라도 상단은 1.75가 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요거는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국제금융협회 아까 나왔던 거 있죠? 거기서 보면 야, 여기서 이걸 바꿔야겠네. 네. 한국이 104%로 유일하게 100%를 넘어요. 1등. 그다음에 전년 동기비 변동폭이 6%. 홍콩보다 높아. 1등 갖고 이관왕이었죠? 이관왕? 참. 그리고 2등, 3등이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 야,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잠시만요. 커피가 남은 게 있나? 아유. 커피 남은 게 없네. 다 먹어버렸네. 자, 여기서요. 자, 우리 가계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고요. 임대보증금, 즉 전세자금대출. 그 다음에 800조가 넘고요. 두 개 합치면은 1800조래, 1800조. 1700조 정도, 1750조. 엄청나죠, 엄청나. 다른 거랑 잽도 안 돼요.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거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많어. 신용대출, 연끌, 마통, 이게 다 이거야. 임대보증금이랑 전세자금이랑은 뭐 차이가 뭘까? 임대보증금이야 우리가 보통 임대보증금이고 전세자금 요 차이가 뭔가 다 헷갈리네 순간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면 가계부채가 1960년부터 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늘다가 IMF 때 50%에서 IMF 때 한번 45%까지 5%가 확 줄었어. 그 다음에 또 끼역끼역 늘다가 카드 사태 때 한번 또 얻어맞았어. 그 다음에 쭉 늘다가 여기서 2018년 19년부터 증가속도가 늘더니 100% 넘었어. 100% 넘었어요. 우리 세계에서 유일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까지 합치면 200%가 넘어가지고 전 세계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됐었죠. 일본이 211% 10% 넘으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부동산 폭락하고 생산 가능한 줄고 30년 전에 1991년부터죠. 자, 지금부터 15년 전인 미국과 유럽의 어떤 상황이었냐. 미국 가계부채가 98%까지 갔어요. 98%. 그러면서 서프라임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서프라임이 나면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박살이 났어요. 나중에 회복은 했지만. 그다음에 스페인은 가계부채도 80%가 좀 넘었지만 기업부채가 120%, 140%까지 가갖고 두 개 합쳐서 207%, 피크일 때 226%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가계 기업 합쳐서 210%가 됐죠? 둘 다 100% 넘었으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는 총재, 이주열 하는 총재가 하고 있고, 금리 사이클이었잖아요. 사이클. 지금 우리는 40년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300년간의 역사를 엘리엇이 최초로 밝혀냈단 말이에요. 이런 과거 최근 40년 빠지고 그 전에 40년 오르고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 40년 사이클을 1700년부터 계속해서 반복했냐를 밝혀낸 게 엘리엇인데, 그럼 우리를 봐도 여기가 1980년이잖아요. 여기를 쭉 보면 여기까지 미국 기준금리 올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터닝을 하려고 그러는 중이에요. 즉 40년 오르고 40년 빠지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갔어요. 물론 중간에 굴곡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피크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까지 계속 줄는 거. 근데 이제 터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갑자기 치솟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는 야당이랑 또 국민들이 왜 은행 예대 마진 차 폭리를 취하느냐, 금리 올리는 거 막아달라 뭐 청원하고 그러는데, 뭐 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나 금융감독원에서 조금 뭐 제스처는 취했죠. 불러다가 우리 좀 살살해라 이러지만 그 예대 마진 먹으려고 그런 것보다는 세계적인 기준금리 올라가지, 그 다음에 국채금리 막 올라가지, 은행채 올라가지, 이러니까 이게 준거금리라고 그랬나요? 그쵸? 준거금리 맞죠? 준거 집단할 때 준거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그게 크지, 은행이 마진을 높게 먹으려고 막 올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맞아요. 은행이 대출 예대 마진 상관없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우리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봐요. 무섭게 올라가요. 은행채도 올라가고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거 봐요. 다 올라가요. 지금 요건 그래서 국채도 지금 40년 저항선을 돌파해 갖고 지금 약간 눌림목이 있지만 상승 추세로
그 40년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 같다. 그리고 세계적인 국채 기준금리가 전부 올리고 있다. 지금 한 20개 나라 그 금리 올린 거 제가 다 여기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게 40년에 기준금리, 시중금리, 국채금리 이런 거를 전부 상승으로 돌아서는 40년 사이클에 돌아섰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터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요 차트는 70년부터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서프라임, 그 다음에 IMF, 서프라임, 지금과의 그 수입물가지수 폭등하는 거를 지금 그래픽화한 건데, 이거는 1번 차트 주가와 주택가격지수 70년부터, 그 다음에 2번 차트는 물가지수, 즉 까만 거는 수입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요 빨간 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러니까 수입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한두 달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리는 기능을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금리는 안 올릴 수가 없다. 금리 안정이 일대 목표니까. 자, 2번 차트고, 3번은 환율, 분홍색 환율과 파란색 유가. 그래서 이걸 겹쳐보면 1차 오일 쇼크 났을 때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 79년에도 유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유일하게 IMF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데 유가가 떨어졌다. 근데 환율이 올라간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입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왜냐면 석유 말고도 석유값은 떨어졌겠지만 다른 밀가루 이런 거 다 수입하니까 1,000원에 사오던 걸 2,000원에 사와야 되니까는 환율이 폭등하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을 했죠,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는 환율도 폭등했지만 1,600원까지 갔어요. 유가는 147달러까지 갔죠. 이게 쌍코피 터지는 거, 쌍코피. 그래갖고 부동산 폭락하고 주식 폭락하고 IMF 때도 부동산 주식 다 폭락하고, 그 다음에 1차 오일 쇼크 73년에도 아파트가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79년 오일 쇼크 때도 당연히 주가 폭락하고 아파트가 폭락하고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유가 폭등했죠.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몇 달러 떨어졌지만 그래도 20달러, 30달러, 50달러에 비하면은 지금 뭐 80달러, 75달러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제가 환율이 좀 안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크게 치솟을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그런 징조가 좀 보여요. 저는 환율을 예금을 전부 달러로 바꿔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한 100원 오를 때마다 한 달 월급이 생겨요. 네, 아주 저한테는 좋지만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아까 기저효과 얘기했죠. 내년 3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랬잖아요. 그 상봉터미널 그 교수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엘리엇 아니면 이해를 못해. 보세요. 요까지가 지금 발표한 거 이게 9월 달 거고 이게 10월 달 거예요. 10월 달 여기까지 발표했는데 요거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같다고 제가 임시한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요. 우리는 전년 동월비를 따지잖아요. 그쵸? 전년 동월비면 지금이랑 과거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과거랑.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거는 저 아니면 설명 못하는데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 별로 못 올랐죠. 그런데 작년 10월 달이 여기죠. 여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얘가 뚝 떨어져. 작년 10월 달에는 뚝 떨어졌는데 이번 10월 달에는 조금 오르긴 했죠. 어쨌든 얘가 분모 아니에요. 얘가 분모. 나누기를 할 때 분모가 내려갔어. 그것도 많이 내려갔어. 많이. 분자는 조금 올라갔어. 그러면 얘는 많이 올라간다니까. 맞잖아요. 얘가 분모잖아요. 분모가 뚝 떨어졌어. 분자는 조금 올라갔어. 이게 기저효과란 말이에요. 기저효과에 의해서 지금 물가가 폭등한 거로 나왔다고. 요거 3.18%, 3.2%라고 나왔죠. 이해 가시죠? 10월 물가 지수는 별로 안 올랐어. 조금 올랐어. 근데 전년 동월비료는 폭등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달이 급락을 했거든. 추석 끝나니까는 명절 끝나고서는 이제 막 음식 상하니까 빨리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사.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지. 과거에도 항상 추석 지나고 나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추석 지나고 나도 잠시만요.
말을 빨리 하고 막 흥분하니까는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래가지고 싸다고 맞은 거 기억나세요? 어디 여자 앞에서 흥분된다고 아이고 목소리가 제가 지금 막 빨리 하니까는 흥분돼요. 안 웃기죠? 뭔 소리인지 또 몰라요. 순진한 사람들은. 이건 19금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상봉터미널 교수님이 왜 내년 3월에는 폭등할 거라고 그러냐면요. 기저효과가 사라진대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걸 봅시다. 자 보세요. 요게 12월이에요. 1월 달에 폭등했죠. 1월 달에 폭등하죠. 2월 달에도 폭등하죠. 3월 달에는 별로 안 오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분자 분모를 있을 때 분모가 팍 치켜 오르죠. 1월 달에. 2월 달에도 또 팍 치켜 오르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이랑 2월 달은 웬만큼 올라갔고는 별로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별로 안 올라. 떨어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별로 안 올라. 왜? 분모가 워낙 높거든. 이거 보세요. 분모가 팍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보면 요거 1월 달에 월간 상승률이 폭등하죠. 2월 달에도 월간 상승률이 폭등하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월간 상승률이 미미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년 3월에는 올해 3월 달이 낮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사라져서 그냥 폭등한다니까. 전년 동월비가 마치 이런 것처럼 튀어오른다고. 여기서 이렇게 오르다가 아니면 좀 떨어지더라도 내년 3월 달에는 팍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 3월 달에 이벤트가 많거든요. 큰일이야, 큰일.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래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세요. 하늘색이 미국 금리 인상기거든요. 2004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막 올리니까 우리가 따라 올렸죠. 8번 올렸어요. 8번 올렸어요. 8번. 그 다음에 또 금리 올린 때가 이때가 또 쫙 올렸죠. 파란색, 하늘색. 막 올리니까 우리가 2번 올렸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여기 99년에도 있네.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도 조금 2번 올렸네. 2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지금 봤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 안 올릴 때 우리가 올린 적이 있어요. 언제? 물가 폭등할 때. 보세요. 여기 미국 금리 안 올렸죠. 근데 2%였던 물가 지수가 폭등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5번 올렸어요. 맞죠? 그 물가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리 올릴 때 미국이 올려서 올렸나요? 아니죠. 왜 올렸어요? 물가가 올렸잖아. 물가가 2%를 넘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 아파트가 폭락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따라 올렸을 때는 아파트 값은 그냥 올라가던 대로 계속 올라갔어. 여기도 올라가던 대로 올라갔어.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물가 때문에 우리가 금리 올렸을 때는 폭락했더라. 그러면 이번에도 미국이 안 올리는데 우리가 물가 때문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폭락이 온다. 자, 추론이 가능하죠? 찌찌뽕? 네. 이거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금리가 초저금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떨어질 줄 알았더니 같이 더 올랐어. 왜? 별 부담이 안 됐거든. 워낙 떨어진 상태에서 올랐으니까. 이 당시는 사상 최저금리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금리가 5%냐? 맨날 13%, 18% 이런 거 보다가 IMF 때는 대우채가 33%였어. 회사채가. 그런데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 계속 오르니까 못 버티고 투매가 나오더라. 버블7. 자, 지금도 초저금리 거의 2%대까지 떨어졌어요. 시중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신났다고 올랐어. 근데 최근 한 1, 2년 시중금리가 계속 올랐어. 그런데 별거 아니면서 계속 올랐어. 근데 지금부터 청원을 하고 난리야. 금리 좀 그만 올리라고. 그러면 이게 온다는 얘기야. 이게 마치 기간도 이때는 8년 5개월 걸렸거든요. 이거는 8년 7개월 걸렸어요. 기간도 비슷해. 패턴도 1, 2, 3, 4, 5 꽝. 여기도 1, 2, 3, 4, 5 꽝 나오는 사이클이다. 자, 상토치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에 낮에 한강 산책하면요, 선선해갖고 약간 조금 두꺼운 옷 잠바 입고 나가면요, 풀냄새 너무너무 좋아. 축축해갖고 전 일부러 막 잡풀들 있고 낙엽 쌓이는데 그런 데로 다니거든. 아스팔트 길은 싫어. 한강에 다닐 때 생태공원 쪽으로 쫙 다니면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였는데 금리 4차례 이상 2%대까지 올린다.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짜깁기 해갖고 한 거니까 꼭 아시아경제만의 그 제목은 아니에요. 하느니 보내는 3가지 신호. 네, 오늘 봐서 우리 이주열 총재 음흉하게 웃고 있지만 이번에 그 금리 올리고 1월달에 또 올리고 하면은 내년 말에는 1.75에서 2%까지 갈 수 있겠다. 오히려 파국이 내년 3월달에 파국이 오면 막 0.5%씩 막 빅스텝을 올리는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얼굴 못 보여드리는 대신 이렇게 자꾸 제 뒤통수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왼쪽 옆 통수 살짝 이렇게 보여줘. 눈으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얼굴 보여줄까? 아, 직구죠 진짜. 뒤통수도 이쁘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머리 보이죠? 머리 보이죠? 예,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하면 보일까?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장난꾸러기다 진짜. 개구장이야. 너 왜 그러니 진짜. 음악이나 틀고 빨리 맞춰라. 오늘도 재밌는 영상, 자료, 뉴스 보면서 공부 많이 됐죠? 네,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